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22년) 지구촌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0개월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고요. 지난 9월 시작된 이란의 히잡 반정부 시위도 점점 더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선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국제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2022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월요일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니까 맞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참 국제뉴스 이렇게 관심을 가졌나 할 정도로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출렁출렁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영향을 안 받은 국가가 있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올해 안에는 끝나겠지라고 전쟁이 길어져도 그래도 올 안에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을 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당초 시작할 때만 해도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리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끈질기게 저항을 했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대거 지원하면서 지난 24일이 전쟁이 10개월째 되는 정확히 10개월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민간인 6,80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됐어요. 이 중에 400명은 아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사상자 수가 지금 집계되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해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전사자가 러시아군에서 10만여 명, 자국군은 13,000여 명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자국 전사자는 6천여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실종자 등을 합하면 러시아의 인적 피해는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4,500대가 넘는 러시아 장갑 차량 140대 이상의 러시아 항공 전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측도요. 지금 발표는 13,000명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 이상으로 사상자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토를 많이 빼앗겼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번 침공으로 점령한 최대 추가 영토의 54%를 다시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돈바스 지역도 일부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했던 크림반도까지도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가 10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 있는 전력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습을 가하고 있거든요. 겨울 추위를 무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핵무기 위협론을 계속 높이고 있죠. 네. 에너지 수출도 제한을 하고 있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각종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임즈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네, 올해 누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었나 했을 때 타임즈 올해의 인물 많이들 참고하시잖아요. 네. 타임즈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내놨던 설명이 이거였습니다. 용기도 두려움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만에 우리가 다 수복한다, 점령한다.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적은 숫자였는데도 러시아군 탱크에 휴대용 대전차포, 화염병 이렇게 작은 무기들로 용감하게 맞섰어요. 이 전쟁이 그래서 러시아 의도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개전 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피했다. 이런 뉴스가 확산이 됐었어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사흘째인 2월 26일에 키이우 도심을
전쟁을 배경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나는 숨지 않는다라면서 항전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러시아가 주로 키이우의 공격을 집중하던 때였고요.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암살을 시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올해의 국가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경제지잖아요. 이코노미스트지가. 네. 그러니까 되게 한 해 동안 좀 눈에 띄는 발전상을 보여준 나라를 그동안 올해의 국가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우크라이나를 택한 건 강대국인 러시아의 침공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용기와 애국심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약자가 괴롭힘에 맞설 수 있다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줬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평가는 이렇게 했다 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고통이 더 그렇습니다.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꾸준히 나오고 네. 뭐 협상도 진행이 됐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을 전격 방문을 했는데 네. 그 뒤에 22일에 이어서 25일에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론 얘기를 내놨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다. 종전을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이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전쟁이 그러면 전쟁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 협상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 해석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각은 러시아가 이걸 진심으로 종전을 원하는 얘기가 아니다. 대대적인 공습에 대비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서기 위한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지배적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뜻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평화 협상론을 내놓은 그 시점에도 크리스마스 기간에 계속해서 그 남부 도시 헤르손의 이번엔 민간인 지역에까지 무차별 공습을 대대적으로 가했어요. 미사일을 70여 발 이상 발사를 해서 지금 민간인 희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무력 시위를 한편에선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종전 조건에 대해서 양국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이미 합병한 영토에서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할 문제고 미국은 여기에는 개입할 뜻이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휴전 협상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과연 할 것이냐. 네.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네. 그 사이에 너무 전쟁의 참상이 그러니까요. 뭐 러시아는 뭐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네네. 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인지 1년이 지나기 전에 좀 걱정되네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또 다시 올해 안에 했다가 안 됐으니까요. 2월 24일 이전에는 제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양쪽이 거의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마지못해 협상을 하는 건 거의 최악의 상황일 그렇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됩니다. 자,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죠. 지금 이란 히잡 시위 네. 반정부 시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9월 13일에요.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체포가 됐던 22세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체포됐을 당시에 전신을 가리는 베일이죠. 검정색 차도르를 입고 있었는데요. 네. 히잡 사이로 앞머리가 좀 드러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지 않은 건 아니고 좀 느슨하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 경찰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사망한 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국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실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경찰이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치는 것 같은 심한 구타가 있었던 점이 발견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뇌손상으로 숨졌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동안 히잡 단속이라든가 과도한 도덕 경찰의 활동 속에 좀 억눌러 있던 이란 여성들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좀 터져나오는 계기가 됐죠.
있죠. 그래서 네. 정부의 포갑 또 진상 은폐 의혹에 분노해서 여성들이 이 아미니의 장례식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까지 외치면서 히잡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추모 시위가 빠르게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된 건데요. 이후 이란 전역에서 여성, 삶, 자유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 구호도 이어졌고요. 지난달 21일에 이란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국가 재창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이 시위에 나선 자국 여성들에 대한 연대감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는데요. 지금 9월 13일에 지금 체포가 됐고 사흘 뒤에 네. 사망을 했잖아요. 지금 석 달째 시위가 예상외로 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최장기 시위 기록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당국이 시위자를 사형시키는 일도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권운동가 통신이란 단체가 9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8,000명 이상이 시위와 관련돼서 체포가 됐고 이 중에 500명 이상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당국이 진압을 하는데도 시위가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4일에 그러면 도덕경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위대를 향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8일에 첫 번째로 사형이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나흘 만인 12일에 또 다른 시위 참가자를 사형을 시켰는데 이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커졌죠. 도심 한복판에서 크레인에 매단 채 공개 처형을 해서 좀 충격을 많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CNN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대 43명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형수들은 대부분 신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모하레베 즉 알라의 적이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혐의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이 됐었어요. 혐의가 인정되면 딱 한 번만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사형이 선고되고요. 항소할 권리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당국이 이 시위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 걱정되네요. 한때 또 이란이 네. 우리 한류 네네. 또 굉장히 열광했던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 네. 우리랑 교류도 많았던 곳인데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도 정부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간 사실 2022년 중국에서 발생할 일 하면은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다 주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10년 주기 권력 교체 전통을 깨고 지금 더 연장해서 집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이루어졌고요. 최고 권력 기구인 상무위원 전원을 예상을 깨고 측근들로만 다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1인 천하가 도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우르무치에서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추모와 애도로 시작된 시위가 11월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아주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때 무언의 저항 의미로 백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네. 여기 이제 백지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하야, 공산당 하야, 중국 해방 이런 구호까지 이례적으로 굉장히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고 그래서 결국 이 백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 이후에 지금 중국 당국이 강경 진압을 하려다가 지금 그럼 코로나19 방역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의 3년여 만에 폐기를 하고 지금 아주 신속하게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하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를 지금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홍콩 명보가 중국 당국이 21일에 열렸던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이번 달에만 약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추산을 했다라고 보도를 내놨는데요. 2억 5천만 명은 중국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구가 21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고 당국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 중국 정부가 같은 기간에
지난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하루 신규 감염자 6만 1,800여 명의 4,000배가 넘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성 당국도 어제 기준으로 저장성에서만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국은 지금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니까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중단을 해버리면 그럼 과연 얼마나 이 확산세가 심각한가를 공식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베이징의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몰려들어서 의료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 됐고요. 감기약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에 사는 중국인들이 현지로 감기약을 대거 사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사 도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7월이었어요. 그게 예. 그 역대 최장수 총리였죠.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7월 8일에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요. 9월 27일에 국장이 거행됐습니다. 용의자가 체포가 됐었죠. 41세 남성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남성이었는데 사제 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호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 용의자가 이제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서 많은 돈을 기부해 파산을 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이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사망 직후 참의원 선거가 그대로 예정대로 실시가 됐는데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 지지 세력이 참의원에서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는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잖아요.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했던 정책이 아베노믹스였어요. 금융 완화 정책이었는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유지가 돼 있다가 내년 봄에는 이제는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아베 전 총리가 그동안에 공격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 얼마나 많이 추진했어요. 그렇습니다. 개헌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후임의 기시다 총리가 그걸 또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또 세상을 떠난 세계 지도자가 있었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네, 9월 8일이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주기 70주년을 맞았죠. 그렇지만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임명한 이틀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 내 최장 군주 기록을 갖고 있고요. 재임 기간 동안 영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하긴 했지만 헌신적인 태도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왕실의 존재의 의미를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왕의 사망 이후에 아들이었던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즉위를 했는데요. 74세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왕세자가 된 지 64년 만에 왕이 됐고요. 영국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군주가 됐습니다. 대관식은 공식적으로 아직 치러지지 않았어요. 내년 5월 6일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16일에 주기 100일이 됐습니다. 찰스 3세가. 그래서 이제 첫 연말, 첫 성탄절을 맞아서 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기독교적인 전통을 많이 강조를 하는 연설을 이때 했는데 이번에 찰스 3세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좀 남달랐고요. 찰스 3세의 초상화를 생긴 동전이 처음으로 유통이 됐고 이제 새로운 집회 내종도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네.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을 거둘 거다라고 전망이 됐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상원에선 과반을 차지했고 하원 다수당 자리는 공화당에 내주긴 했는데 의석 차가 9석입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봤더니요. 선거 전보다 오히려 의석 차가 더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가 공화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 명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50석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탈당한 의원도 민주당적인 성향이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겁니까? 네, 지금 연휴를 맞고 있거든요. 이 연휴가 끝나면 내년 초까지 이제 신년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 연휴가 끝난 뒤에 재선을 공식적으로 도전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가 지금 꾸려지는 정황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더 먼저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금 4개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서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언론들은 외신으로 우리나라의 이태원 압사 참사를 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